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오랜만에 아주 시원하고 좋은데요. 이런 좋은 시원한 날 좀 무거운 말씀을 드리게 돼서 약간 죄송하기도 하고 또 뭐 사안이 워낙 중요하니까요. 끝까지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제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장년의 노동 그러면 저는 떠오르는 단어가 우울하다, 불안하다, 또 뭔가 하여간 그랬으면 안 된다, 뭐 이런 단어들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 반대로 우울한 거에 반대, 즐거웠으면 좋겠고요. 불안하다가 아니고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는 이제 여기 브릿지 센터라고 썼는데요. 이 브릿지 센터 작년에 직업훈련 전문기관, 제가 붙인 이름인데 브릿지 센터라고 했는데 이것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신 영화시죠? 2년 전에 나왔는데 로버트 드니로인가요? 저분이 열연한 영화 인턴입니다. 이 개인, 물론 이제 미국 사람은 아니고요, 한국 사람, 이 개인의 이야기를 쭉 쫓아가면서 제안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이 중장년 그러니까 너무 개념이 모호해서 요거 다 하나만 제가 편한 대로 해석을 해서 개념 정의를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중장년을 여기서는 단계적 퇴직자로 정의하고자 합니다. 여기 뭐 복잡한 얘기가 많은데요.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이 가운데 주된 일자리 퇴직자라고 있죠. 시점을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날, 그 다음에 종착점을 완전 퇴직이라고 돼 있죠. 완전 퇴직. 주된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풀타임으로 자기 생애에서 가장 오랫동안 근무한 직장을 말합니다. 거기에서 그만둔 날, 그만둔 연령, 여기를 출발점으로 해서 종착점은 완전 퇴직한 날, 완전 퇴직한 연령을 의미하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50에서 69세, 70세까지로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된 일자리를 퇴직하는 연령이 지금 통계청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52, 3세인데 작년에는 49세로 이게 또 단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50세 정도로 보고요. 종착점은 이분들이 한 65%에서 70%는 일자리를 갖고 싶어 하는데 몇 세까지 일하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개 72, 3세까지 일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0에서 한 70세, 69세까지를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것을 이제 여기 뭐 복잡하게 되는데 단계적 퇴직자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요 연령대에 해당하는 사람의 노동, 특히 미래하고 관련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론적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의 오늘 상황이 어떠냐를 아주 간략하게 보면요, 이분들의 고용률은 높습니다. 요 가운데 보시면 까맣게 되어 있는데 2015년도의 고용률을 보니까 50에서 64세 요 맨 끝에 있죠. 70.6%로 나와서 전체 고용률 65.7%보다도 약간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OECD 국가 중에서 보니까 9위 정도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고용률만 가지고 보면 굉장히 좋지 않냐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사실 그 내용이 중요하죠. 내용을 보면 밑에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 이 붉은색인데요. 붉은색이 이 장기 군속자, 즉 아까 주된 일자리에 근무하는 사람에 비해서 맨 왼쪽에 있는 상용직은 굉장히 적죠. 40%밖에 안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임시직과 일용직은 훨씬 더 높습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
60%가 임시 일용직에 근무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중간점에 가면 단순 노무직의 비중이 높아서 2015년도에 보면 오른쪽에 이 재취업 일자리가 한 4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어렵게 해서 일자리를 가지면 임금 수준은 어떠냐? 지금 10년 이상 근속자 주된 일자리에 근무하는 사람에 비해서 시간당 임금을 보면 절반보다 조금 못 미칩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일자리를 못 구하는 분들이 할 수 없어서 자영업을 하게 되는데 생계형 자영업이라고 하죠. 그 50대의 생계형 자영업이 굉장히 많이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실패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2015년도에 자영업 종사자 중에서 전체 50대 이상 비율이 60% 가까이 됩니다. 그중에서 10대 연령으로 끊으면 50대가 32.4%로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자영업 전체 일일 평균 하루 평균 창업하는 이 회사 수가 3,360개인데 하루에 또 폐업하는 회사도 오른쪽에 2,491개나 됩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고용률은 높은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속빈강정이고 이 창업으로 가서 실패하지 않으면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5, 60대의 취업 상황이나 창업 상태가 우울하고 암울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딱 하나 꼽으라면 저는 이게 제가 정확하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나이가 들어가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로는 에이징이라고 하고 일본에서는 한자로 쓰면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더할 가자 연령열자 연령이 높아지는 것.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에서는 나이가 들어가면 다섯 가지 현상이 생긴다고 해서 5가지 원칙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 첫 번째가 생리적 기능은 20대부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체적 기능 중에 눈 같은 경우는 한 14, 15세가 되면 가장 좋고 그때부터 이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모든 기능들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신체적인 능력은 개인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20대, 30대의 정점을 찍고 이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대체로 이 심장에서 이제 신체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는데 심장에서 가장 멀수록 그 신체적 능력이 떨어지는 속도가 더 늦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체적 능력이 가장 늦게까지 잔존하고 남아서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것은 심장에서 가장 먼 손과 발 있습니다. 그래서 손과 발로 익힌 기능 기술 같은 것들이 가장 오래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5원칙을 보면 기존에 없던 그런 것도 새로 생기기도 합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래서 손발을 이용한 기술, 선반 기술이라든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영업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오히려 능력이 새로 생기거나 증가하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일하고 관련해서 투입 요소인 열정이라든지 이 방금 보신 여러 가지 능력 이런 것들도 떨어지고 또 그 결과물이죠. 성과인 뭐 생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성과 지표도 떨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작년에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이걸 해결하려면 나이가 들어가서 생기는 여러 가지 능력과 그 결과물인 이 생산성 등 성과가 떨어지는 것을 덜 떨어지게 하려면 여기 있는 것처럼 밑에 있는 그래프인데 요거를 위쪽에 있는 그래프로 이렇게 올리려면 나이를 먹어서 생기는 여러 가지 현상을 덜하게 하도록 하는 고령 친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조사해 보니까
세 가지 측면에서 대안을 강구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제도적 측면, 두 번째 환경적 측면, 세 번째 문화적 측면입니다. 제도적인 것은 우리나라의 뭐 과제를 그냥 혼합해서 썼습니다. 현재 정년이 64인데 앞으로 이제 65세로 늘려가야 되고요. 노인 인구 연령 기준 연령도 지금 논의가 한창 중입니다만은 이제 점차 늘려가야 합니다. 기업에서는 연령 관리를 도입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50 플러스 센터 같은 조직들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컴팩시티 같은 것들도 구축해야 되고요. 고령 친화 비즈니스를 도입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장년을 기업들이 새로 채용해서 평가하고 육성하고 이렇게 쓰려면 개별 기업들이 능력 평가를 뽑을 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능력 평가를 객관적인 지표로 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능력을 신장시켜줘야 됩니다. 환경적 측면에서도 지금 한두 개 도시가 현재 하고 있는데 고령 친화 도시를 구축하고 사업장도 고령 친화 사업장으로 특히 인간공학적인 측면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대가 공동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령자에 대한 인식과 또 세대가 5세대가 공존하기 때문에 다양한 세대 간 커뮤니케이션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런 많은 과제 중에서 제가 오늘 발표할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년 전용 또는 장년 전문 직업훈련기관 육성에 관한 것입니다. 아까 그 드니로 얘기를 했는데요. 그 개인의 지금 오늘에서 이제 미래를 내다보고 간단한 SWT 분석을 해보면 앞으로의 그 환경을 보면 위기는 장년들한테는 상당히 큰 위기죠. 4차 산업혁명이 지금부터 한 10년 내에 계속 도래를 해서 10년 내에 완성이 됩니다. 기회를 보면 우리 같은 경우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이제 올해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줄기 시작해서 곧 인력 부족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다음 개인의 장단점을 보면 단점은 기술 변화에 대한 적응력 또 받아들이는 습득 속도가 굉장히 낮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능력과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장점은 지혜와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 4차 산업혁명, 미래에 오는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직무 능력, 역량이 있는데 그것을 습득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으니까요.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으로 되어 있고 4차 산업혁명은 밑에 이 축은 이제 1870년대, 80년대, 그다음에 1970년대 요건 최근이죠. 이렇게 해서 시대고 위쪽으로 올라가는 축은 요 끝에 보시면 복잡성의 정도입니다. 복잡성. 그래서 여기는 자세히 안 나와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의 수단이 상당히 많죠. 여러분들 많이 든 로봇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3D, 4D 뭐 프린팅이라든지 그 많은 수단들을 관통하는 그 핵심어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복잡성입니다. 두 번째가 불예측성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양하는 두 가지의 그 직무 역량을 함양하는 이제 능력 신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4차 산업혁명이 오면 기존의 일자리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일자리가 줄어들 것인가 늘어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줄어든다는 주장과 늘어난다는 주장이 있는데 늘어나는 것은 새로운 분야에서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은 기존에 있는 직종이나 산업에서 줄어듭니다. 분명한 것은 기존의 일자리는 무언가 줄어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정확하게 연구된 것이 없어서 제가 미국의 케이스를 인용을 하는데 미국의 이 한 학자가 연구조사를 해보니까 밑에 그림에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그 아래 이렇게 가로축에
숫자가 있는데 0서부터 1까지 있습니다. 거기에서 0.7을 넘으면 컴퓨팅 기술에 의해서 자동화돼서 일자리가 없어질 확률이 높은 직종입니다. 오른쪽에 여기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여기 47%가 해당 직종인데 이 47%에 해당하는 직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88%가 2020년까지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직종의 한 절반 가까이에 해당하는 직종, 이 고위험 직종인데 거기에 한 88%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는다고 합니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밑에 보시면 여기도 가로축에 0서부터 100까지 되어 있는데요. 오른쪽으로 오면 기술이 숙련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고 그다음에 왼쪽으로 가면 숙련도가 낮은 기술입니다. 숙련도가 높은 기술의 직종과 중간 수준의 직종과 왼쪽에 있는 아주 낮은 수준의 직종이 있는데 이것도 미국의 연구를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낮은 직종과 과거에는 중간 직종이 가장 많고 왼쪽에 있는 숙련 수준이 낮은 직종과 오른쪽에 있는 숙련 수준이 높은 직종은 상대적으로 그 높이가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역유자 모양으로 이렇게 산처럼 이렇게 볼록하게 가운데가 올라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꾸로 돼 있죠. 가운데가 중간 숙련 정도의 일자리가 줄고 오른쪽에 고숙련과 왼쪽에 저숙련의 일자리가 많아지는 형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간 기술 정도를 가진 상당히 많은 직종들을 오른쪽으로 옮겨야 오른쪽으로 사람들이 가도록 전직 훈련을 시켜야 그래야 미래가 보장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오른쪽의 고기술 하이테크 고급 인력은 기술 변화에 굉장히 신속하고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가는 게 바람직해서 대체로 청년층의 양성 훈련을 통해서 대학에서 하는 것이 학문계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연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년이나 경력 단절 여성처럼 기술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가기는 가야 되는데 아주 높은 쪽으로 가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오른쪽으로 가도록 하거나 아니면 인공지능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기술로 얘기하면 이 기술보다는 이제 기능 쪽으로 전직 교육을 시키는 게 장년은 바람직하지 않냐는 그런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직무 역량들을 독일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강력한 융합사고와 행동, 높은 IT 역량, 기계와 네트워크 시스템 교체 능력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장년이 적응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청년 중심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여기서 장년이 좀 잘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뭐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로 양성을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하나는 학문계와 직업훈련계를 구분해 놨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역시 가로축의 맨 오른쪽은 하이테크입니다. 고숙련 고기술이고 중간 저 왼쪽으로 가면 저숙련 저기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이테크 쪽은 대학에서 이 이론과 응용 능력 기술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대학에서 학문계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중간 기술 인력은 학문계와 직업훈련계가 공동으로 하고 맨 왼쪽에 있는 것은 저기능 기초 기능 기술 이런 것들은 이제 직업훈련 기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것은 독일의 어느 학자가 개발한 이제 노동 능력 인덱스인데요. 이걸 가지고 해서 밑에 있는 이제 이렇게 가운데 밑에 쪽으로 0.5 미만이면 필요하지 않다, 0.5 이상이면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하고요. 이걸 직종별로 다 해보면 이 하이테크 쪽은 여기 그림에서 나온 것처럼 위쪽으로 나오면 이거 대학에서 학문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중간에 맨 왼쪽을 보시면 0.5 위쪽으로 나오게 되면 직업 훈련을 할 필요가 있고, 0.5 미만으로 나오면 직업 훈련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이 새로 생기는 직종, 또 거기서 필요로 하는 직무 역량, 이런 것들을 키워내려면 일정한 기간 동안에 해내야 되는데 이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장비도 새로 구입해야 되고요. 교육 프로그램도 많은 돈을 들여서 개발을 해야 되고, 가르치는 사람도 미리 양성을 해서 확보를 해 놔야 됩니다. 이런 것에 필요한 훈련기관은 민간 훈련기관이라기보다는 공공훈련기관이 적합합니다. 여기 통계로 보면 공공훈련기관이 우리나라에 지금 35개밖에 없고요. 민간 훈련기관은 7,730개입니다. 그런데 민간 훈련기관은 대체로 규모가 작고 좀 영세한 경우가 저 중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훈련기관에서 만약에 맡아서 하게 되면 한국폴리텍대학에 34개 지금 캠퍼스가 있는데 거기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훈련 현재 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밑에 양성훈련과 향상훈련이 있는데, 양성훈련은 2년제나 1년제 이렇게 오랫동안 하는 훈련을 하고 있고, 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이고요. 오른쪽의 향상훈련은 취약계층이나 또는 기업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훈련입니다. 숫자로 보면 양성훈련이 한 2만여 명이고 향상훈련이 한 8만여 명이기 때문에 향상훈련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만은 그 시설을 이용하고 교수를 투입하고 하는 대부분은 장기 훈련인 왼쪽에 치우쳐 있고, 오른쪽에 재직자 향상훈련 같은 경우는 대개 뭐 하루에서 5일, 6일 이렇게 단기 과정을 주로 향상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작년에 관한 훈련을 이미 한 3년여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름이 되어 있냐면 희망 플러스 센터라고 하고 있는데, 기존의 시설, 장비, 교사 이런 거에 추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장비와 프로그램, 주로 교수들을 그대로 그 상태에서 추가로 이 비는 시간이나 외부 시설 등을 이용해서 지금 희망 플러스 센터라는 곳에서 하고 있는데, 향상훈련에 보면 취약계층 훈련이 있습니다. 이 취약계층 훈련이 바로 베이비 부모하고 그다음에 경력단절 여성 등인데, 지금 베이비 부모 대상 훈련은 한 1,000명 정도, 1,000명 조금 안 되게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규모가 이제 굉장히 적다는 말씀이고, 대부분 용접, 보일러, 중장비 같은 뿌리 산업 중심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이 단계적 퇴직자가 50대와 60대가 지금 1,000만 명입니다. 1,000만 명. 50대와 60대 취업자가 1,000만 명인데, 이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수단들을 운용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훈련은 상당히 큰 규모로, 예를 들어서 1,000만 명인데 그중에서 한 절반만 시키려도 500만 명입니다. 그것을 상당히 짧은 기간 내에 해야 되고, 또 이분들은 청년이나 중년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 교육 태도와 교육받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이나 IT에 익숙하지가 않고요.
또 직접 이렇게 부딪혀서 하는데 그 능력이나 뭐 적응 속도도 굉장히 떨어지고 해서 청중년과 이렇게 혼합해서 교육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육 효과를 노리려면 독자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폴리텍 대학은 현재의 정체성을 바꾸지 않는 한 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별도의 센터를 만들 필요 하든지 아니면 폴리텍 대학의 그 정체성을 바꾸어서 대상을 상당 부분 바꾸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제가 이 대선 공약을 잘 안 보다가 오늘 발표를 하려고 일부러 이제 꼼꼼히 보니까 거기에 이 신정부의 대선 공약에 보니까 작년 폴리텍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과 같다면 공약을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린 거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굉장히 과제가 많은데 다른 과제를 아까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할 걸 그랬습니다. 이 규모가 그렇게 엄청 크다는 말씀이고 시기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10초만 더 말씀드리고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기술이 나오면 그거를 훈련으로 연결하려면 일정한 시차가 필요합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은 앞으로 한 10년 내에 완성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기술은 3단계로 발전을 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기술이 태어나는 기간인데 이게 전체 기간의 한 절반 가까이 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게 이제 대량 시장으로 만들어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장이 포화되는 상태로 갑니다. 이 완성이 4차 산업혁명이 한 10년 정도, 15년 내에 완성이 된다면 한 절반 정도인 한 7, 8년 내에 이 첫 번째 단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첫 번째 단계는 저기 커브를 보면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 기술이 막 만들어지고 두 번째로는 이제 거기 문제점이 나오면서 기능 예측하는 단계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여기 완만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그게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이 막 태동하고 한 1, 2년 후부터 한 5, 6년까지가 이 직업교육 훈련을 시켜야 되는 때인데 이거를 일거에 많은 숫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